승배 양영화. 오랜 세월 주방을 차지하고 있던 터줏대감이 아니던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가족 생각에 콧노래를 부르며 물을 썰고 있는데 칼이 칼자루에서 쑥 빠졌다. 손잡이 부분이 뭉뚝하고 뾰족한 게 예쁜 구석이랑은 하나도 없고 울퉁불퉁 제멋대로 생겼다. 칼자루 속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적당히 통통해야 하리라. 왕의 칼이라 해도 칼자루는 용무늬로 조각하고 예쁜 보석으로 치장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굳이 치장하겠는가? 가루 자루 속에 들어박힌 뾰족하고 긴 부분을 승배라고 한다. 칼뿐만 아니라 호미, 낫 등 손잡이 속에 감춰진 부분이 승배다. 녹이 쓴 것을 보니 측은했다. 평생 칼자루 속에서 칼날의 활동을 도우면서도 공을 내세우지 못하고 부러움으로 가슴앓이를 했나 보다. 큰언니는 우리 가족의 승배였다. 부모님은 아들 셋을 낳고 얻은 첫 딸이었기에 언니를 매우 사랑하셨다. 그러나 귀여움도 잠깐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났다. 6.25 전쟁 때 15살이던 언니는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을 거둬야만 했다. 언니는 그때부터 엄마의 승배가 되었다. 언니는 오빠들에게 밀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항상 어머니 옆에서 살림미천인 큰딸로 남았다. 살가운 언니는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며 당연히 주어진 의무를 다하듯 그렇게 살았다. 언니에게도 청춘은 돌아왔다. 연애는 큰일 날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던 그 시절,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였지만 언니와 형부의 사랑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언니 이름은 영이다. 아들을 낳아 철수로 이름 짓고 이제 바둑이만 사면 된다고 기뻐하더니 형부는 그만 병이 들어 서그럭거리는 가랑잎처럼 이울었다. 지금 같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복막염이었는데 1950년대의 의술로는 힘든 병이었던 것 같다. 형부의 병세가 악화하여 전주 도립병원에 입원했다. 언니는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조카를 업고 형부 곁에서 항상 고수련했다.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였을까? 형부는 그날따라 유난히 언니를 친정으로 쫓아보냈단다. 뜨악했지만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낸 언니는 불안하여 더 머물 수가 없었다. 시댁으로 돌아가는데 지붕 위에 하얀 옷이 걸쳐 있더란다. 형부는 눈도 감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어스름 판에 형부와 언니가 함께 붉은 풍선 같은 것이 병실 창문 밖으로 두둥실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는데 그게 형부의 혼불이었을까? 혼자 남은 21살의 언니는 가련했다. 남편이 없는 팔자이니 재혼을 시키지 말라 했다는 점쟁이만 없었어도 언니가 그렇게 한평생 힘겹게 살진 않았을 것이다. 점쟁이 말을 맹신한 어머니의 마음도 야속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죄인 아닌 죄인. 담장 밖으로 뻗어나간 붉은 감처럼
무사람이 군침을 흘리던 젊음도 사그라지고 말았다. 대지를 도르르 말아 올릴 것만 같은 정열의 태양도 서산으로 사라질 때면 붉은 노을로 삭히지 않던가. 노을의 지혜를 닮으려 애쓰며 가슴만 쓸어내렸던 기나긴 세월. 79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산 세월이 너무 애처로웠다. 언니는 형부가 돌아가시자 복 같은 자식 하나를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다. 친정살이는 예전과 달리 눈칫밥을 먹는 것 같았다. 나보다 9살 아래인 조카는 아기였을 때 울기 시작하면 한참을 울다가 숨이 깜박 멎었다. 놀라서 바라보면 곧 깨어나 다시 울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어린 조카가 어찌나 불쌍한지 함께 울었다.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언니가 고운 목소리로 노래 부를 때면 애잔한 슬픔이 밀려와 가슴이 아팠다. 평생 형부를 향한 흔온이가 샘물처럼 고여있는 노래가 아니던가. 내 언니가 벽상의 거울이다. 어머니가 딸 자식들을 교육할 때마다 하시던 이 말씀은 언니의 이마에 찍힌 낙인과도 같았다. 언니는 가족 행사에서 더는 앞장설 수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집안일은 당연히 언니의 몫인 양 이어졌다. 작은 언니와 함께 두들기는 다듬이 소리는 언니의 풀지 못한 한을 쏟아내는 노래였다. 허공 속에서 춤추는 두 손은 숨죽이며 살아가던 소리 없는 반항이었고 고달픔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었다. 언니는 손잡이 없이는 힘도 쓸 수 없는 순배처럼 부모를 의지하며 살았다. 아버지께서 미용기술을 배운 언니에게 미장원을 차려주셨지만 순진했던 언니는 주인에게 사기를 당해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 죄송함을 대신한 효심은 아니었으리라.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누군가 오리의 생피가 효험이 있다고 권했다. 누가 그 험한 일을 한다고 하겠는가? 모두 망설이는데 언니가 기꺼이 아버지를 위해 칼을 들었다. 칼로 목이 베인 오리의 버둥거림이라니. 오리의 몸부림만큼이나 언니도 몸서리 치면서 눈물을 흘렸다. 정령 효녀의 표상이었다. 그러나 그 효심을 알아주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큰언니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만 생각했다. 언니의 홀로서기는 무척 힘들었다. 엉새판에 아들의 대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들어가 외판을 했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 항상 허덕였다. 시숙내외가 맞벌이로 잘 살고 있었지만 조카의 학비 보조를 해줄 마음의 여유는 없었다. 파리가 손발에 먼지를 털듯 탈탈 털어내는 동서를 뒤로하고 돌아선 언니는 사막의 열기처럼 화끈거리는 창피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큰 집과는 영원히 금을 긋고 말았다. 가녀린 어깨 위로 삶의 무게가 천근이었다. 나도 넉넉하지 못했던 그 시절이었기에 언니를 흡족하게 도와주지 못했다. 그러나 언니의 회갑 잔치만큼은 지나칠 수 없었다. 우리 집에서 조촐한 잔치를 베풀어 주던 날 한박 웃음을 웃으며 행복해하던 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어린다. 착한 만큼 복이 온다면 좋으련만 행운의 여신은 언니 곁에 머물러 주지 않았다.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 역시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뛰었지만 애타는 마음만큼 사업이 잘 되지 못했다. 시댁 조카 병원에서 식당 일과 청소 일까지 도맡아서 돈을 벌었다. 그렇게 번 돈은 손자들의 학비로 모두 보내고 당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늙으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형제자매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모두 서울로 올려 보냈다. 모 산부인과 식당을 접으면서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듯 순배도 빠졌다. 마지막으로 닦아놓은 식당 그릇의 반짝임 대신 순배에는 삶의 녹이 푸르게 붉게 닥지닥지 붙어 있었다. 형부를 잃은 절규가 피멍이 되어 순배 속으로 스며들었을까? 풀잎처럼 연약한 가슴에 못질한 사기꾼의 행패가 붉은 울음을 울게 했을까? 자식 교육에 숨가빴던 세월, 친척들 앞에 당당하지 못한 슬픈 눈물이 아마도 그 속에 스며들었나 보다. 언니는 이제 아들의 아들 순배가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맞벌이하는 손자를 도와 증손자들을 키우고 있다. 머루같이 까만 눈동자, 도담도담 자라는 증손을 바라보는 기쁨만으로도 푸른 녹이 서서히 녹고 있다. 꼬마들의 한박 웃음에 붉은 녹이 점점 사라져간다. 이제 순배는 더는 녹슬지 않는 평화를 얻으리라.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순배의 녹을 닦았다. 거머죽죽한 물이 걸쭉하게 흘러내렸다. 맑은 물에 씻으면서 언니의 가슴 속을 닦아내듯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닥지닥지 붙어있던 붉은 녹이 한 겹씩 벗겨졌다. 상처처럼 남겨진 흔적을 바라봤다. 평생 반짝이는 칼날 노릇도 예쁜 손잡이 노릇도 못 해본 채 영원히 녹슬어 숨어 살던 순배. 그 순배는 바로 큰언니였다.